네, 12월 17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서요. 화장품 산업 발표해 주세요. 조미진 연구원. 네, 코로나 장기화로 면세나 지금 오프라인의 실적이 그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현지에서 성과가 그래서 더욱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제 주가의 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월 달에 제가 업데이트 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이제 또 11월 실적 동향이 나와서 10월과 11월 합산해가지고 실적을 확인해 보니 국내 핵심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리고 LG화건강의 후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그 티몰하고 타오바오 글로벌과 그리고 그 중국 쪽에서 전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한 그 글로벌 브랜드들과 보더라도 견줄 만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4분기부터 중국 쪽에서 확실히 이제 실적이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놓고 봤을 때 사실 LG화건강 올해 실적이 좋긴 했으나 화장품 부분은 확실히 조금 코로나의 타격을 받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수요 상승과 더불어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이런 핵심 브랜드들의 그런 소비자 선호도 상승과 더불어 실적의 그런 우상향 흐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업체 예전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냐 LG화건강이냐 약간 요렇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많이들 보셨다라고 하면요. 내년에는 이 브랜드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최근에 실적도 업데이트 해보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나 딸공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해서 화장품 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거란 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좀 소비가 이게 작년 베이스가 낮은 것도 아니지 않나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어떤 요인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설화수하고 후 제가 핵심 브랜드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둘 다 일단 스킨케어 쪽이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면 오히려 트러블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스킨케어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국 현지 부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 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발적으로 좀 나오고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는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정상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보게 되면은 확실히 중국 쪽에서 수요나 이런 전반적인 그 소매 판매의 반등들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글로도 적어놨고 그리고 중간에 그 커버 페이지에도 적어놨는데 전체 화장품 판매가 그 전체 중국의 소매 판매보다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아모레하고 LG생건하고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둘 다 좀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좀 부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LG생건이 아모레보다 좀 싼 측면이 좀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 측면에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0배 좀 안 돼요. PER로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밸류에이션이 사실 올해 기준으로는 200배 정도 되고 왜냐면 구조조정 효과 때문에 그 비용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200배 정도 돼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올해 같은 경우 설명할 수 없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런 그 반등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도 30배 정도, 5배? 33배 정도로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이제 외부에서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40배 이상 받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과도한 수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그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받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계속 이건 말씀드려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재평가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브랜드 업체 다 가져가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요. 그 FOMC 발표 관련해서 매크로하고 이어서 채권 발표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재정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통화정책에서 뭐가 세게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었고요. 다만 그래도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은 그 연준이 지금 매달 사들이는 자산 규모가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지금 뭐 국채랑 MBS 합쳐서 1,200억 달러 정도를 사들이는데 이게 지난달 얘기할 때는 이걸 언제까지 기간을 이렇게 매달 1,200억씩 살 거냐에 대해서 향후 몇 달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매입 규모 1,200억 유지가 몇 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200 계속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이대로 쭉 이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 생각되고요. 이게 줄어드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냐면은 예전에 연준이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자산을 매입하다가 이걸 규모를 줄였던 게 2014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얘네들 취업자 수가 원래대로 돌아왔던 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입해 보면은 지금 미국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예전 침체 때보다 좀 빠르긴 한데 워낙 밑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취업자 수가 코로나 전까지 돌아가려면 한 2022년 초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달 사들이는 1,200억 달러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매달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걸 가정하면은 지금까지 뭐 ECB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대략 내년에 매달 얼마나 사겠다는 계획이 대략 윤곽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감안하면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보유자산 증가율이 올해 연말에 50%를 찍고요. YOY로 내년 2월 달에 고점 55%를 찍고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대략 내년 말에 15% 정도 YOY. 근데 이게 15%가 과거 히스토리컬한 평균 치면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보통 한 10%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자산 매입을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월간으로 계획을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은 내년 1분기가 일단 스파이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다 해도 히스토리컬 평균보다는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채권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채권 시장에서 어떤 기대가 좀 있었냐면 당장 오늘 회의에서 연준이 장기채 매입 비중을 좀 늘려주는 흔히 말해서 저희가 그 장기채를 많이 사서 장기금리를 누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결국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미국 10년 금리가 1% 목전까지 두니까 1% 위로 가도 되는 건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1%는 전혀 의미 없는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9월 달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한 거에 가장 큰 의미는 연준이 더 이상 명목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명목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1%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기대 인플레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볼 때는 충분히 완화적이다. 추가 완화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준이 안 나서주면은 뭐 시장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실질금리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1분기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2.3, 2.4까지는 갈 테니 미국 10년 금리가 1.3, 뭐 1.4까지 가더라도 전혀 시장에 뭐 긴축적인 여건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결국 채권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은 성장과 기대 인플레가 같이 올라오는데 연준이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채권 금리가 올라올 것 같으니 채권 투자는 지금은 뭐 하지 말자. 지금은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 의견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양기태 의원이요. 결국 좀 연준이 선정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 전망 하향 조정을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가 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아니 이제 이게 그 성장률 전망 그러니까 얘를 당초 전망보다 올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 해서 뭐 긴축 시그널을 준 건 아닌 것이, 왜냐면은 만약 성장률 전망 올리고 실업률 전망 하향시키면서 이제 다 괜찮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속도도 줄일 거야, 이런 코멘트가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긴축의 어떤 시그널로 돼버리는데, 성장률 전망 올린 거는 최근에 또 뭐 백신, 미국은 이제 내년 중반에 뭐 광범위하게 번진다고 보니까요. 백신 보급 이런 걸 감안해서 성장률 올리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이게 정말 끝까지 뭐 실업률이 원래대로 수준, 그러니까 지금 뭐 6.7% 돼 있는 뭐 이런 수준이 더 뭐 5%, 4%까지 더 밑으로 떨어지고 나야 그다음부터 이제 고삐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장률 전망은 올렸고 뭔가를 더 세게 해준다는 펜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지금 스탠스는 자기들이 뒤에서 받쳐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긴축 전환은 아직 먼 얘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 좀 드리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거랑 내년 걸 올렸는데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인 데미지를 오히려 더 반영을 한 거라서 고압 경제 유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고,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고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누락되는데요. 미국 스팟 자료 조현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새벽에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안 됐다 뉴스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팟을 쓰면서 좀 의미 있는 합의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6개월 넘게 양보하지 않았던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부채 유예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못한 것들은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서 조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좀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태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을 모두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4차 부양책 아직 미정인 이 부분을 보면 긴급 정책이라고 해서 포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일회성 현금 지급과 주간 실업수당이 모두 포함됐다라는 거고요. 긴급 월세 지원금이라는 게 새롭게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김이 이번 정책에 조금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화당에서는 계속해서 1조 달러 미만의 재정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공화당이 제시한 1조 달러의 거의 맥스 9천억 달러까지도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손을 좀 많이 들어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제 다우지수가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재정정책 기대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회성 현금 지급도 1,2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로 반으로 줄었고요. 주간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300달러나 200달러 정도 밑으로 26주가 아닌 15주에서 16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이머전시 코비드 릴리프 액트입니다. 결국 긴급 부양책이다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12월, 1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고, 1월 20일 이후에 바이든 부통령 취임 이후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더 강력한 재정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은 정책에 힘입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환경산업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에 그 쓰레기 문제나 이제 폐기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사이클링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12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라는 건 기존의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 대신에 이를 대체해서 식물이나 미생물, 효소 등이나 이제 재생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이제 PP 같은 경우는 이제 CO2가 2.4kg 발생할 때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절반, 한 1.2kg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분해도 기존에는 이제 수백 년이 걸린다면 이제 생분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인체 유해성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레드 바이오에서 이제 그린 바이오로 갔었고, 최근에 이제 화이트 바이오 쪽으로, 기술,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이트 바이오는 이제 크게 좀 세 개로 다시 나눌 수 있고요.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건 이제 바이오 연료입니다.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고, 그래서 디젤에, 바이오 디젤을 한 3% 정도 섞어 써야 되고, 앞으로 한 3년마다 0.5%씩 올리겠다. 요런 이제 그 정책이 있는 이제 제품은, 이미 좀 활성화가 됐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정밀화학, 특수화학 분야 쪽으로, 적용 범위가 좀 넓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도 바이오 플라스틱이, 18년 기준으로 한 30억 달러, 기존 플라스틱 시장의 한 0.5%이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다면 시장이, 많이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를 좀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방지 위해서 여러 이제 그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규제를 좀 손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증 사업이나 시범 도입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원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지원을 하면서 금액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바스프나 에보닉, 그리고 네이처웍스라고 다우나 이제 카길 합작 기업이 좀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제 올해에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제 선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올해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이제 SKC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SKC PIC가 이제 1,000억 원 투자해서 울산에 바이오플라스틱 짓겠다.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의 좀 요 분야에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요. LG와 롯데케미칼, CJ제일대랑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범용 플라스틱 사용이 장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좀 이후에는 결국 이제 플라스틱을 좀 걷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준비한 기업과 아닌 기업들이 조금 나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와 그리고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딱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약간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황희식 의원이 보신 어떤 성장 속도라든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좀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지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도 보면은 이제 로드맵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그 시대의 흐름으로서 그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때쯤에 좀 급격하게 이제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적용 가능한 범위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저희가 이제 실내로 그 주변에서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면 이제 바나나가 있는데 그 바나나 포장지가 이제 옥수수 전분입니다. 이제 PLA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일예고, 그 적용 범위가 점차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국내 시장이 그 바이오 디젤을 제외하고 플라스틱류로 봤을 때는 100억 원대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향후 2, 3년 안에 이제 1,000억 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먼저 갖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열해주신 국내 업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앞서 있는 게 SKC인가요? 좀 맨 앞에 언급하셨는데. 네, SKC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자회사, 쿠웨이트하고 이제 합작한 SKC PIC라는 회사가, 울산에 이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바이오플라스틱 기업을 이제 건설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삽을 파겠다라는 거를 먼저, 밝혀서 가장, 상업상 좀 앞서 있고, 또 하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하는 이제 작업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하나를 잡고 그거를 한번 개발하자 R&D 수준인데 좀 양산 단계로 가는 움직임이 가장 먼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카스텔 바작 이지영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카스텔 바작 의무 공표 자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규 브랜드 런칭입니다. 그래서 내년 SS 시즌부터 저희 캐주얼 라인 런칭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는 골프웨어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캐주얼 웨어를 국내 굴지의 온라인 패션 전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서 좀 개발하고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골프웨어 시장보다는 캐주얼 웨어가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면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온라인 비중이 2019년 6%에서 2020년 12%, 그리고 내년에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용 절감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부진 매장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전체 매장 수가 175개에서 16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익성도 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7.8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확장도 있고요. 또 저희가 까스텔바작이라는 이 브랜드의 라이센서가 돼서 지금 라이센시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아키시네트가 좀 골프로 대박이 나는데, 이건 골프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못하잖아요. 요즘 브랜드력에 좀 훼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저희 골프가 업종 내에서 인기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진짜 골프웨어라기보다는요, 그냥 일상에서 같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골프웨어의 한 30% 정도가 라운딩 할 때 입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혜도 좀 덜했던 것 같고, 저희 어쨌든 선호 브랜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 브랜드에서도 약간 밀린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언급하신 캐주얼 브랜드도 솔직히 좀 약간 비관적으로 좀 들리는데, 그게 매출의 50%를 갖다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일단 골프웨어보다 캐주얼은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일단은 애지간한 브랜드도 몇백억 매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시장 규모랑 그다음에 수요층이 많은 것 자체를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상태로 캐주얼 라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될 텐데, 지금 회사에서 좀 강력한 파트너사랑 좀 지금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 기획이 아니고 그 파트너사와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요새 가장 핫한 온라인 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품이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던 거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A프로 2차 전지 산업 이어서 구정호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A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7월에 이제 상장한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활성화라는 이제 공정 자체는 2차 전지 이제 충방전을 이제 가능케 하는 이제 정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공정은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이제 후공정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근데 이제 A프로는 이제 장비 생산을 이제 외주 생산을 해서 경쟁 장비 업체들과 이제 다른 차별화된 생산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이제 다수의 생산 인력 등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A프로는 이제 전력 반도체와 같은 이제 신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에서 R&D 인력이 이제 42% 정도 수준으로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A프로는 공시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매출 비중의 이제 90%에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증설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에이프로는 이제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GM의 합작법인 투자에 따른 수혜를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에이프로의 이제 활성화 장비는 이제 파우치 셀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LG GM 합작 공장은 건설 중에 있고, 내년부터 장비 발주가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LG GM 합작 공장 그 가동이 2022년 1분기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인 장비 발주에 따른 수혜를,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내년에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지리 합작 공장 투자 등이 이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놓은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이제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내년 LG GM의 합작 공장에서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제 장비 기업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이제 핫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 LNF가 양극재 1.45조 원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이제 했습니다. 공급 대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공급 지역은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및 해외 공장입니다. 공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고요.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공급할 양극재는 이제 4원계 NCMA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양극재 케미스트리 타입 자체는 NCMA 4원계로 이제 확립이 돼서 내년부터 원통형 전지에 이제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NCMA 양극재가 적용된 원통형 전지 생산을 한국 오창이랑 중국 난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용량은 기존 4.8A에서 이제 5A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첫 공급처는 테슬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LNF 주가가 이제 25% 크게 이제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주가 상승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제 4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사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4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업은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이제 가능한 소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LNF의 주가는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해서 투자자들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이견이 이제 존재했다라고 어제 봅니다. 이유는 이제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생산력을 이제 비교해 보면 LNF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가 기준으로 이제 PER도 21년 실적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70배, 에코프로 BM은 40배, LNF는 108배 정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LNF 공급 계약 공시로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의 5A 원통형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에 지금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 업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첨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첨보에 이제 특수전해질은 NCMA, 하이니켈 양극재가 적용된 배터리가 확대될 때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특수 소재이기 때문이고요. 실제 첨보는 현재 테슬라의 4.8A에도 들어가고 있고 5A에도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수혜가 가능한 소재군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이제 최근에 또 LNF가 이제 공시하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수주 공시 나올 거다라는 기대들이 좀 있으신데, 일단은 지난 12월 10일이죠. 지난주에 부인 공시를 하나 했어요. 그때 매일경제나 이런 데 통해서 그 당시 기사화됐던 GM하고 LG캠이 만든 얼티엄 셀즈에 그 납품한다라는 기사 때문에 그때 5조 원 규모라고 이제 금액까지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회사에서는 12월 10일자로 물량 및 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공급 규모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관련해서는 그 LG 화학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1월 21일이네요. 공급 계약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1조 8,500억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했었고, 이때는 이제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회사마다 이렇게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또 확정해서 공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추가적인 수주 공시를 할 그런 건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페노션 정현승 연구원. 질문 좀. 예. 이게 LNF 21년 기준으로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어쨌든 22년까지 공급이잖아요. 22년을 놓고 보면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LNF가 이제 할인 받던 요소들이 캐파라든지 어떤 EV용 비중, 이런 것들이 할인 요소, 이걸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감안해서 놓고 봐도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다라는 거고요. 그럼 22년 실적 기준 PER 한번 보면 얼마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54.1배, 그러니까 54배, 에코프로미엠이 27배, LNF가 44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제 비중을 놓고 보면 현재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보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전기차 비중 자체가 30%가 넘었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현대차 EGMP 향의 이제 양극재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6월부터 해서 전기차 비중 자체가 이제 기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뭐 지금 캐파적인 부분에서도 딸리는데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2배 정도 이제 더 부여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횡보 상태거든요. 이게 첨보도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증설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횡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첨보의 이제 특수전해질의 이제 거래 구조를 놓고 보면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한테 직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액 업체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밸류체인 구조에서는 조금 뭐 선호도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 성장률 자체는 산업 성장률 뭐 그거보다는 더 압도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뭐 첨보의 특수전해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런 배터리 쪽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외된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고체 시대가 와도 살아남나요, 첨보는? 전해질입니다. 전고체가 가면 이제 전해액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첨가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첨보의 전해질은 기술 변화에 따른 피해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페노션 발표해 주세요. 네, 페노션 이제 LNG선 2척 건조 투자 결정했고요. 좀 특이했던 점들은 이 배를 지어서 글로벌 오일 메이저 쉘한테 2척을 선박 대여해주는 계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쉘에 요청이 됐을 경우에는 7년짜리 계약인데 이거를 이제 3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고요. 2척에서도 한 척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추정해본 용선료가 대략 거의 6만 불 정도 수준이라서요. 과거 5년 평균이나 지금 2020년 평균인 5만 5천 불 정도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해서 계약가도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배를 돌렸을 때 예상되는 IRR은 대략 한 10% 수준이라서요. 안정적인 파트너만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4가지고요. 쉘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확보했다. LNG 시장의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무 상태를 인증받고 또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금 해운회사, 특히 벌크나 이런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인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운용선대 확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롱텀하게 보면 ROE가 계속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주 조정사 어디예요? 현대 중공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음 크레딧 전략 최성종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크레딧물 중에서 지금 10월달 이후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영구채 매력 2021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합니다.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이랑 유동성에 기반하고 수익성이라든가 효율성 중심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전망되고요. 또한 수급이라든가 가격 매력도 높은 점, 그리고 일부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감안해서 비중 확대 권고 드리고요. 펀더멘탈 쪽에선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익 개선, 그리고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그리고 비이자익 강화를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은행 영구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